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의 밤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으리으리한 고급 주택가 골목에는 인적조차 드물었죠.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얇은 실내복 차림의 한 여자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올해 35이 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맨발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뺨에 닿기도 전에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거대한 철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하준이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엄마 품이 필요한 아이라고요. 제발 하준이만이라도 데려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굳게 닫힌 철대문 안에서는 서늘한 정적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 민우가 출장길에 올랐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속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지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신우이의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배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부조금을 모두 챙긴 것도 모자라 남편이 지연과 아직 하준이를 위해 남겨둔 생명보험금과 회사 지분마저 모조리 가로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인 지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였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던 최 여사에게 아들의 죽음은 오히려 눈엣 가시를 치워버리고 아들의 재산을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연이 슬픔에 잠겨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신우이는 지연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수면제를 타먹였습니다. 지연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그들은 지연의 지장이 찍힌 재산 포기 각서와 이혼 합의서 그리고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치밀하게 위조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거운 머리를 부여잡고 깨어난 지연 앞에는 냉랭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비열하게 웃고 있는 신우이가 서 있었죠. 내 남편 잡아먹은 독한 년이 어디서 뻔뻔하게 이 집에 누워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시어머니 최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지연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창백해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씨가 떠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준이는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며 지연의 얼굴 위로 위조된 서류들을 집어던졌습니다. 새언니, 아니 이제 남남이지. 오빠 죽기 전에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 다 끝났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가기로 도장까지 다 찍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야. 당장 내쫓기 전에 내 발로 걸어나가.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결코 본인이 한 일이 아니었죠. 지연이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장한 경호원들을 불러 지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게 했죠. 지연은 발버둥 치며 2층 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하준이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억센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지연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았고 지갑이나 휴대폰도 모두 집안에 둔 채였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지연을 향해 시어머니 최 여사가 경멸에 찬 눈빛을 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 아들 피 빨아먹고 호강했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직 간처에 얼쩡거리거나 하준이 찾겠다고 수작 부리면 그땐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 테니 알아서 해. 그 끔찍한 폭언과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 그리고 이내 굳게 닫혀버린 거대한 철대문 밖에서 지연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잔인한 겨울밤이었습니다. 흩날리던 눈발은 어느새 굵은 한방눈이 되어 지연의 얇은 옷을 적시고 있었죠. 지연은 닫힌 대문 앞에서 목이 쉬어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만 대답 없는 차가운 철문은 그녀의 손을 찢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지연은 결국 탈진하여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을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와 아들을 빼앗겼다는 찢어질 듯한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죠. 맨발로 차가운 눈길을 걷는 동안 발바닥은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지연은 육체적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핏덩이 같은 자식마저 빼앗긴 어미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머릿속에는 남편 민우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일구어냈던 작은 신혼집 처자의 하준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남편의 눈물. 그리고 시댁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항상 지연의 편이 되어 주었던 남편의 든든한 등. 그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연말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지연이 서 있는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추위뿐이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맨발로 눈길을 걷는 지연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지는 않았죠. 지연은 세상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시댁 식구들을 향한 끔찍한 증오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 하준이의 얼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죠.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하준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고 지연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얼어붙은 몸은 더 이상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지연은 비틀거리다 인적이 드문 어느 어두운 국도변으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더미 위로 쓰러진 지연은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환영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혼자 둬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씨 나 너무 추워 하준이가 보고 싶어 나도 데려가줘. 지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차가운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갈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트럭 한 대가 눈길을 뚫고 덜컹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죠.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 지연의 작은 몸뚱어리를 비췄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트럭이 멈춰섰고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쓰러진 지연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따뜻한 온기를 마지막으로 깊고 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진 시련의 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지연의 의식을 깨운 것은 구수한 메주 냄새와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소리였죠.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자 천장에 석가래가 훤히 드러난 낡고 소박한 흙집의 풍경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누워있는 곳은 아랫목이 절절 끓는 따뜻한 온돌방이었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꽁꽁 얼어 감각조차 없었던 맨발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두꺼운 무명천이 감겨 있었죠.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다시 자리에 쓰러진 지연의 귓가에 덜그럭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누쯧쯧 어린 것이 어쩌다 그 지경이 돼서 눈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어. 내가 5일장 파하고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으면 넌 벌써 저승사자하고 독대하고 있었을 거야.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굽은 허리에 주름이 깊게 파인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낡고 해진 조끼를 입고 거친 손에는 김이 모여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든 할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봄볕처럼 따뜻하고 깊었죠. 할머니는 지연의 머리맡에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지연은 흐릿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 자신을 내동댕이 치던 건장한 사내들, 그리고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들리던 환청 같은 아들의 울음소리까지 말입니다. 하준아, 우리 하준이, 우리 아들 내가 가야 해요. 우리 아들 혼자 두고 오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제발 우리 하준이만. 지연은 발작하듯 소리치며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찢어진 맨발에서 피가 배어나와 하얀 무명천을 붉게 물들였지만 지연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방문을 향해 기어갔죠.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굳게 닫힌 그 지옥 같은 집의 철문을 부수고 아들을 품에 안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굶은 데다 극심한 동사 직전까지 갔던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습니다. 방문턱을 넘기도 전에 지연은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죠.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지연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어깨가 움찔거렸죠. 이 빌어먹으려나 어딜 간다고 지랄이여 그 꼴로 나가면 심리도 못 가서 길바닥에서 꽁꽁 얼어 죽어 내가 죽으면 내 새끼는 누가 챙긴 후 애미가 살아서 숨을 쉬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어야 뺏긴 새끼도 찾아올 거 아니여. 할머니의 호통은 벼락같이 매서웠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한 연민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지연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민우 씨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하준이를 빼앗아 갔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지연의 피 맺힌 절규가 좁은 온돌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투박한 손으로 지연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품에 안은 것처럼 할머니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머니의 이름은 곽순덕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외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전통장 담그는 일에 바쳐온 분이었죠. 곽 할머니 역시 30년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와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지중지 키운 딸마저 10여 년 전 사고로 가슴에 묻어야 했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곽. 할머니에게 길바닥에 버려진 지연은 마치 하늘이 다시 보내준 딸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지연은 죽음 같은 열병을 앓았습니다. 밤낮 없이 헛소리를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곽 할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지연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갈아주었죠.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낸 뜨끈한 미음과 지극정성 덕분에 지연은 일주일 만에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집안은 훈훈한 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 수백 개가 눈을 뒤집어 쓴 채 군락을 이루고 있었죠. 그 장엄한 장독대의 풍경은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지연이 멍하니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곽 할머니가 다가와 지연의 손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속은 좀 진정된 후 산목숨은 어찌됐든 살아야 하는 법이여 죽은 남편 따라갈 배짱도 없고 새끼 뺏긴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 도끼 품고 살아야지. 지연은 숭늉이 담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땡전 한 푼 없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대한 기업을 쥐고 흔드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수로 그 무서운 사람들을 이기고 우리 하준이를 되찾아올 수 있겠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곽 할머니는 그런 지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지연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꿰어 신고 마당으로 나선 지연의 얼굴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딪혔죠. 곽 할머니는 장독대 가장 깊숙한 곳 양지바른 명당에 홀로 고고하게 자리 잡은 크고 육중한 항아리 앞으로 지연을 데리고 갔습니다. 항아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으며 범접할 수 없는 기운마저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곽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끝을 찌르는 깊고 오묘하며 달큰하면서도 묵직한 간장의 향이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냄새가 아니라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응축된 시간의 향기였죠. 이게 뭔지 안 후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부터 물려내려온 100년 된 시간장이요. 전쟁통에도 불이 났을 때도 내 목숨보다 먼저 챙겨서 품에 안고 도망쳤던 내 피와 살 같은 놈이지. 곽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시간장을 콕 찍어 지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얼떨결에 간장을 맛본 지연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짜다는 느낌은 찰나였고 이내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감칠맛과 기분 좋은 단맛,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풍미가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했죠.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지연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자 곽 할머니가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간장이 처음부터 이런 맛을 내는 게 아니여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콩을 거두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뼈가 녹도록 수어 메주를 띄워야 해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난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독한 시간을 견디게 둬야 한단 말이요.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 도간에 가두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의 추위와 살이 타들어가는 여름의 폭염을 수십 번 견뎌내야 비로소 이 썩은 물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시간장이 되는 거요. 곽 할머니의 말은 지연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창백한 두 뺨을 거친 손으로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년이 지금 당한 꼴이 방금 쑤어낸 덜 익은 메주꼴이여 억울하고 원통해서 당장이라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겠지 하지만 지금의 너는 그 독사 같은 년들한테 한 입거리도 안 돼 당장 도간에 들어가서 숨을 죽여라. 수십 번의 겨울이 지나고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견뎌서 내 속을 시커멓게 발효시키란 말이여. 그렇게 내가 100년 묵은 시간장처럼 대체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내 새끼 찾아오고 내 남편 목까지 다 뺏어오면 되는 거요. 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붉은 빛을 띠는 고요한 간장 수면 위로 눈물을 흘리며 나약하게 떨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죠. 지연의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하준이 부탁해. 나 대신 우리 하준이 꼭 지켜줘.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찾아가 봐야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또다시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돈도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지연의 눈동자에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서서히 마르고 그 자리에 섰을 퍼런 도끼와 살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눈밭이 깔린 마당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곽 할머니를 향해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를 이도간에 가두고 썩히겠습니다. 할머니의 그 귀한 장 담그는 비법. 저에게 모두 가르쳐 주세요.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다 견뎌내겠습니다. 100년 묵은 시간장처럼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독하고 단단한 사람이 돼서 내 아들 하준이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올 겁니다.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지연의 결연한 목소리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듯 뜨거운 의지였죠. 곽 할머니는 눈 쌓인 바닥에 엎드려 있는 지연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죠. 할머니는 거친 손을 내밀어 지연의 어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독한 년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죽기 전에 내 평생의 비법을 내년 뼛속까지 새겨줄 테니 너는 그 비법으로 세상 천지를 뒤집어 엎어보거라. 오늘부터 넌 내 딸이고 내 제자여. 그날부터 지연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아들 하준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속 깊은 도간에 가두었습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하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장작을 팼고 피가 거꾸로 솟을 때마다 가마솥에 끓는 물을 저었죠. 지연의 고운 손은 하루가 다르게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졌으며 가녀렸던 어깨는 매일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며 단단해져 갔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맑은 물을 깃고 최상급의 콩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 메주를 쓰고 띄우고 소금물에 염도를 맞추는 모든 과정을 곽 할머니의 불같은 호통 속에서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곽 할머니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호랑이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메주 띄우는 온도가 맞지 않거나 소금물의 비율이 틀리면 가차없이 항아리를 깨부수고 지연을 내쫓으려 했죠. 하지만 지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얼어붙는 고통 속에서도 지연은 밤을 새워가며
할머니의 비법을 노트에 빼곡히 적고 연구했습니다.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배합 비율을 끊임없이 실험했죠. 곽 할머니는 겉으로는 지연을 매섭게 질책했지만 속으로는 지연의 놀라운 끈기와 천부적인 미각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만든 장은 하루가 다르게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시골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린 겨울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교차하기를 수차례 어느덧 지연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나약하고 불쌍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100년 된 시간장처럼 범접할 수 없는 깊은 눈빛과 단단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강인한 여인이 서 있었죠.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들을 되찾고 시댁 식구들을 처절하게 짓밟아줄 완벽한 복수의 계획이 발효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무심하고도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연이 눈보라 치던 그 겨울밤 곽 할머니의 낡은 흙집 마당에 쓰러진 지 어느덧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 동안 지연의 외모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죠. 과거 시댁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어딘가 불안하고 나약해 보였던 젊은 며느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이겨낸 깊고 단단한 눈빛의 여인이 서 있었죠. 지연의 손은 더 이상 곱고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에 수백 번 되어 곳곳에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았고 무거운 콩 가마니와 항아리를 나르느라 손마디는 나무옹이처럼 굵어지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흉터투성이인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맛을 창조해내는 마법의 손이 되어 있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장독대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항아리 앞에서 곽 할머니와 지연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지난 7년의 피땀 어린 노력과 곽 할머니의 100년 비법을 고스란히 담아 새롭게 숙성시킨 시간장의 뚜껑을 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떨리는 손이 묵직한 항아리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마당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깊고 진한 간장의 향기가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떼약볕의 뜨거움과 한겨울의 시린 바람 그리고 지연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피나는 인내가 한데 엉켜 발효된 인생 그 자체의 향기였죠. 곽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내밀어 맑고 검붉은 간장을 손가락으로 푹 찍어 입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입안에서 퍼지는 맛을 음미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죠. 지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할머니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투명한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독한 년 기어이 내 맛을 뛰어넘었구나. 내년이 품은 도끼가 100년 묵은 내 시간장보다 더 깊고 진한 맛을 만들어냈어. 이제 하산해도 조연의 평생의 업을 내게 다 물려주었으니 이제 내 날개를 펴고 날아가란 말이여. 할머니의 쉰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견함과 일말의 아쉬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눈물이 아니라 핏줄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이 된 두 여인의 뜨거운 교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곽 할머니는 방구석 장판 밑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지연의 무릎 위에 무심히 던졌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자 그 안에는 오랫동안 모아둔 듯한 꼬깃꼬깃한 예금 통장, 여러 개와 낡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평생 총구석에서 장만 팔아모았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액수였죠. 지연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돈 싸들고 무덤에 갈 것도 아니고 이 돈으로 읍내에 나가 조그만 밥집이라도 차려보거라. 내가 만든 그 기가 막힌 장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지. 언제까지 이 늙은이 치닥거리나 하면서 산골짜기에 썩혀 있을 참이여. 그 간장 마시라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할 테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연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연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국도변에 100년의 정성이라는 작은 한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이라고는 고작 6개가 전부인 초라하고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그곳의 주방을 지키는 지연의 눈빛만은 대기업 회장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죠. 지연의 메뉴는 단출했습니다. 100년 비법 시간장으로 깊은 맛을 낸 간장게장과 곽 할머니의 묵은 된장으로 끓여낸 차돌박이 된장찌개, 그리고 특제 간장 양념에 푹 쪄낸 소갈비찜이 전부였죠. 처음 몇 주 동안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외진 도로변에 위치한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오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을 지나치려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눈매에 깐깐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가차없는 독설과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로 유명한 요리평론가 박진우였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우연히 허름한 식당에 들어선 박 평론가는 반신반의하며 간장게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지연은 정갈한 녹그릇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간장게장과 갓 지은 가마솥밥을 내어갔습니다. 박 평론가는 숟가락으로 게장 국물을 살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의 미간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번쩍 뜨였고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그가 밥을 삼키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닭의 껍데기에 붙은 밥알 하나까지 싹싹 긁어먹은 박 평론가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냉혈한 평론가가 허름한 국도변 식당에서 통곡을 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이자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신의 물방울입니다. 제 평생 이런 완벽한 간장 맛은 단언컨대 처음입니다. 대표님 대체 이 장에 무슨 마법을 부리신 겁니까? 그의 극찬과 함께 박 평론가의 칼럼과 개인 방송을 통해 100년의 정성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식당 앞에는 지연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들로 십리밖까지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금치 못했고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과 방송국에서는 연일 묻혀있던 천재 요리사의 탄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 앞에서도 지연은 결코 음식의 질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서 꺼낸 장의 맛이 조금이라도 변했다 싶으면 그날 장사를 과감히 접어버릴 정도로 완벽주의를 고집했죠. 이런 지연의 철학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국도변의 작은 식당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고급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전국에서 가맹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전통 발효 방식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위생, 시설을 갖춘 생산 라인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연의 놀라운 사업 수완과 흔들림 없는 원칙에 감탄하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했죠. 지연은 단순한 식당 주인을 넘어 대한민국 식음료 업계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업, 100년 장독의 대표이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쫓겨나던 그 겨울밤으로부터 도합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서울 중심가에 우뚝 솟은 수십 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떨어지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은 지연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에는 과거 남편 민우가 프로포즈할 때 걸어주었던 낡은 은목걸이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1위, 수천억 원대 자산가이자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거대 프랜차이즈의 회장. 그것이 지금 지연의 이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한가운데에는 낡고 투박한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곽 할머니가 물려준 바로 그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였죠. 지연은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이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한편에 놓인 액자 속에는 이제 17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을 아들 하준이의 빛바랜 돌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태성식품의 내부 기밀 자료와 주식 매집 현황 보고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성식품,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신우이가 지연의 남편의 목숨값을 가로채어 세운 회사였습니다. 지연은 서류철을 넘기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질 낮은 식자재 사용으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는 태성식품의 골마, 터진 내부 사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참담한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도 자신들의 안일함에 빠져다가오는 파멸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지난 몇 년 동안 치밀하고 조용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태성식품의 채권과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의 목줄은 온전히 지연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죠.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이의 사진을 손끝으로 애틋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갑고 매서운 사냥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신우이 아가씨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간에 갇혀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두 분은 참으로 달콤한 꿈을 꾸셨겠지요. 이제 그 지독한 꿈에서 깨어나 진짜 지옥을 맛볼 시간입니다.
우리 하준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지연은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내일 오전 태성식품의 주채권 은행을 움직여서 태성식품의 모든 어음을 한꺼번에 만기 연장 불가 처리하세요. 그리고 태성식품 본사 사옥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몰락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저택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사치스러운 오후의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눈부신 샹들리에의 빛이 부서져 내렸고 벽난로 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미술품이 오만하게 걸려 있었죠. 12년 전 추운 겨울밤 며느리 지연을 맨발로 내쫓았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최고급 홍차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시누이가 네일아트를 받은 손톱을 매만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고 있었죠. 엄마 이번에 밀라노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백말이야. 내 친구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잖아. 오빠 회사 법인카드로 하나만 긁게 해줘. 요새 회사 매출도 좋다면서. 최 여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 목숨값으로 세운 태성식품인데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게 당연하지. 그깟 가방이 대수냐. 내일 당장 백화점 VIP 라운지로 연락해 둘 테니 마음껏 고르렴. 이 어미가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꽉 쥐고 있는데 우리 딸 기죽으면 쓰겠니. 두 모녀의 오만방자한 웃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이 이미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파멸의 덫이 마침내 그 아가리를 벌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고풍스러운 전화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최 회장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전화를.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모든 어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더니 오늘 아침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지금 회사 로비에 채권자들과 하청업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모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성식품 전무의 다급하고 찢어질 듯한 목소리에 최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앤티크 전화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났죠. 시누이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거대한 철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구둣발로 거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사색이 된 가사도우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법원 집행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채권 가압류 집행을 선고했습니다. 태성식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본 자택 및 내부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집행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들은 거실의 고급 소파, 텔레비전, 비싼 미술품 심지어 최 여사가 마시던 홍차 잔에까지 시뻘건 압류 딱지를 거머리처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에 빨간 딱지가 붙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내들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가볍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죠.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은행장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단 말이냐. 대체 어느 놈이 우리 회사의 어음을 싹 다 거두어들여서 숨통을 조인 거냐고. 최 여사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자 집행관이 서류를 툭 던지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을 모르십니까? 백년장독입니다. 그 거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지난 몇 년간 태성식품의 빚을 모조리 사들였더군요. 백년장독 회장님이 아주 작정을 하고 태성식품을 무너뜨리려 한 모양입니다. 백년장독이라는 이름에 최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그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대체 왜 자신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짓밟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어떻게든 백년장독의 회장을 만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회장이 12년 전 자신이 맨발로 쫓아냈던 며느리 지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같은 시각 맑은 공기와 새소리로 평화롭던 충청도의 산골 마을은 끔찍한 굉음과 매연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곽 할머니의 평생의 삶이 녹아있는 100년 된 장독대 앞으로 거대한 포크레인과 불도저 두 대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위협적으로 서 있었죠. 그리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상궂은 용역. 깡패 수십 명이 마당을 짓밟으며 곽 할머니를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행사 소유가 된 지 오래란 말이오. 노인네가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당장 그 구린내 나는 항아리들 다 치우고 방 빼지 않으면 오늘 이 장독대들을 싹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테니 알아서 하죠. 악덕 개발업체의 우두머리인 사내가 번들거리는 금목걸이를 흔들며 곽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가 곽 할머니 몰래 악덕 업자에게 땅을 팔아넘겼고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졌지만 돈과 권력을 쥔 업자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로 여든이 훌쩍 넘은 곽 할머니는 하얀 무명옷을 입고 장독대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지연이 7년 전 남기고 간 눈물과 땀이 서린 항아리들과 100년을 넘게 지켜온 시간장 항아리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죠. 할머니의 굽은 등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두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밀어버리려거든 이 늙은이부터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개고 밀어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장독대는 한 발짝도 못 내어준다. 내 피와 살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년의 혼이 담긴 독들이여. 곽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절규하자 용역 깡패들이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사내가 턱짓을 하자 포크레인의 거대한 철제 삽이 굉음을 내며 장독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려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깡패 하나가 할머니의 마른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할머니는 속절없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라. 내 목숨 같은 것들이다. 할머니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절하게 기어가 항아리를 감싸 안았지만 무자비한 깡패들은 강목으로 애꿎은 주변 항아리들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수십 년을 묵은 귀한 된장과 간장이 검붉은 피처럼
흙바닥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산골짜기를 메웠죠. 한편 서울의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집무실. 지연은 책상에 앉아 모니터 위로 폭포수처럼 수직. 낙하하는 태성식품의 주가 그래프를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저택에 가압류가 들어갔고 그녀가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 책상 위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곽 할머니의 이웃에 사는 젊은 청년의 번호였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연 누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보셔야겠어요. 읍내 깡패놈들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장독대를 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항아리 끌어안고 막으시다가 깡패들한테 밀려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어요. 경찰을 불렀는데도 이놈들이 돈을 먹였는지 오지도 않고. 누님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백년장독의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늙고 불쌍한 어머니를 향한 짐승 같은 울부짖음만이 지연의 가슴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있던 태성식품의 몰락 보고서를 바닥으로 쳐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나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전용 헬기 띄워아니 헬기가 안 되면 회사 보안팀, 경호원들 싹 다 불러 모아서 지금 당장 충청도 장독대로 출발해 1초라도 지체하면 다 해고할 줄 알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 어머니 내 세상의 전부인 내 어머니를 건드린 놈들 오늘 내 손으로 그 산골짜기에 다 생매장시켜버릴 거야. 지연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시어머니를 향해 갈고 닦았던 그 어떤 복수심보다도 맹렬하고 폭발적인 분노였죠. 곽 할머니는 자신을 살려낸 은인이자 피를 나눈 어머니보다 더 진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은 구두를 신은 채 미친 듯이 복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지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곽 할머니의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10대가 굉음을 내며 백년장독 본사 지하 주차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앞장서는 경호 차량 뒤로 지연이 탄 최고급 승용차가 아스팔트를 찢어버릴 듯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연은 꽉 쥔 두 주먹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다 죽여버릴 테니 제발 무사히만 계셔주세요. 지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평화롭던 산골짜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굴삭기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굉음을 내며 허공으로 높이 치솟았고 그 아래로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장독대를 끌어안은 곽 할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악덕 개발업체의 용역 깡패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들처럼 비웃음을 흘리며 그 잔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굴삭기의 삼날이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검은색 대형 세단 10대가 좁은 시골길을 뚫고 벼락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맨 선두에 서 있던 최고급 승용차가 깡패들이 세워둔 철제 펜스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돌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엄청난 기세에 놀란 굴삭기 기사가 황급히 조종간을 멈추었고 용역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을 쳤죠.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용역 깡패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며 서늘하고 압도적인 분노를 뿜어내는 한 여인이 구둣발로 거친 흙바닥을 밟고 섰습니다. 바로 백년장독의 회장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깨진 항아리 파편들 사이에서 이마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곽 할머니의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 속에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굴리며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던 대기업 회장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 명의 딸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지연은 명품 정장에 지늘기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곽 할머니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붉은 피를 자신의 하얀 소매로 미친 듯이 닦아내며 지연은 오열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품에 안아 살려주었던 그 따뜻했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을 대신해 평생의 터전을 지키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는 사실에 지연의 심장은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잃어가던 곽 할머니가 지연의 목소리에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연의 눈물범벅이 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독한 년 여긴 뭐하러 왔어? 내년이 피땀으로 만든 그 시간장 항아리는 내가 내 목숨 걸고 지켰으니 걱정 말어 울지 마라 애미 속상하다. 할머니의 쉰 목소리에 지연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아니보다 지연이 남긴 항아리가 무사한지부터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수행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인계하며 당장 헬기를 띄워 서울 최고급 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구급 헬기가 산골 마을의 하늘을 가르며 도착할 준비를 하는 동안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용역 깡패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지옥의 야차처럼 살기등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험상궂은 깡패들조차 등골이 오싹해져 침을 꿀꺽 삼킬 정도였죠. 악덕 개발업체의 우두머리 사내가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영업 방해를 해도 되는 줄 알아? 이 땅은 이미 우리 개발회사로 명의가 넘어온 지 오래야 법대로 집행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그 알량한 법대로 하겠다는 사내의 말에 지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지연은 비서실장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사내의 얼굴 앞에 가차없이 집어던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 사내가 운영하는 개발회사의 치부와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이 땅을 빼앗기 위해 마을 이장과 짜고 문서를 위조한 명백한 증거들이 낱낱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백년장독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력 앞에서는 그따위 시골 양아치들의 불법 장부를 파헤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죠. 내 놈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법, 내가 오늘 그 법의 끝이 어딘지 똑똑히 보여주지.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경찰차 수십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장독대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시골 순경들이 아니라 지연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본청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당신들 회사가 저지른 불법 사기 대출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힘없는 노인을 상대로 한 살인 미수 혐의까지 내가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내 놈들 모두 평생 햇빛 한 번 못 보는 감방 바닥에서 썩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제 상가 땅. 전부 오늘부로 우리 백년장독이 10배의 현금을 주고 매입했다. 감히 내 어머니의 털끝 하나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될 거다. 지연의 벼락 같은 선고에 사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와 사내와 깡패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무자비하게 굴삭기를 몰았던 기사 역시 땅바닥에 처박힌 채 끌려갔습니다. 돈과 주먹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쓰레기들이 진정한 권력과 재력 앞에서 한 말이 벌레처럼 짓밟히는 통쾌하고도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자비를 구걸하는 사내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엎질러진 귀한 장들을 보며 가슴 아파할 뿐이었죠. 며칠 후 서울의 최고급 대형 병원 VIP 병실,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곽 할머니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피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죠. 지연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직접 끓여온 전복죽을 호호 불어 할머니의 입에 정성스럽게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시골 구석에서 장냄새나 맡고 살던 늙은이가 이런 대궐 같은 병실에서 호사를 다 누리네. 돈이 좋긴 좋구나. 독한 년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길래 의사놈들이 하루에도 10번씩 찾아와서 허리를 굽실거린 후 곽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농담에 지연은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숨을 다 내놓아도 어머니 은혜에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 산골짜기 장독대 주변 땅 제가 전부 샀어요. 이제 거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백년장독의 성지가 될 거예요. 퇴원하시면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평생 장만 담그시며 편하게 모실 테니 제발 다치지만 마세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체온에 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연을 지그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이제 내 일을 마저 해야지. 지난 12년 동안 내가 도간에 갇혀서 그 지독한 세월을 버틴 이유가 무엇이냐. 내 새끼 찾아야지. 어미 품을 잃고 10년 넘게 남의 손에서 컸을 그 불쌍한 핏덩이 이제 내 품으로 안아야 하지 않겠냐. 할머니의 말에 지연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지연이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정상에 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아들 하준이와 남편의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함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의 넓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어느 뒷골목, 매서운 바람이 부는 늦은 밤거리에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두 여자가 덜덜 떨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시누이였습니다. 태성식품은 완전히 파산했고 저택과 모든 재산은 가압류당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평소 호영호재하던 정재계 인사들과 친척들은
모두 그들을 벌레 보듯 피했고 두 모녀는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싸구려 여간방조차 구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엄마 나 추워 배고파 미치겠어. 내 신용카드도 다 정지되고 친구년들은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이제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거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신우이가 다 찢어진 명품 코트를 여미며 징징거리자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대체 어떤 악마 같은 놈이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았는지 몰라도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어떻게든 백년장독 회장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엎드려 빌어서라도 다시 일어설 거다. 그 회장도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이니 내가 태성식품의 남은 유통망을 헐값에 넘기겠다고 하면 만나주긴 할게야. 최 여사는 도끼를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12년 전 자신들이 며느리 지연을 한겨울밤에 맨발로 내쫓았던 바로 그 날씨와 똑같은 밤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끔찍한 수레바퀴가 그들을 정확히 짓누르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두 모녀는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 백년장독 본사에서 채권단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몰랐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할 작정이었습니다. 백년장독의 그 어마어마한 회장이 바로 12년 전 자신들이 짐승처럼 내다버렸던 며느리 지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길고 길었던 100년의 발효와도 같았던 인내가 마침내 그 섯을 펄언 복수의 뚜껑을 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장엄하게 솟아오른 백년장독의 본사 사옥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거대한 황금빛 철성처럼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유리 회전문 앞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두 여자의 모습은 지나가는 출근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남루하고 비참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휘감고 아랫사람들을 벌레 보듯 윽박지르던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신우이의 끔찍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압류로 집에서 쫓겨난 후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싸구려 찜질방과 엽기퉁이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의 전 옷차림,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움푹 팬 볼은 과거에 그 오만방자했던 태성식품 안주인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오직 오늘 열리는 백년장독 채권단 회의에 참석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회장에게 매달려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처절하고도 비굴한 생존 본능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엄마 나 다리 아파 죽겠어. 배도 고프고 사람들이 다 우리만 거지 보듯이 쳐다보잖아. 나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어. 오빠가 남겨준 돈 다 어디 가고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신우이가 다 낡아빠진 구두를 질질 끌며 징징거리자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딸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입 닥치고 허리 똑바로 펴 꼬리 이래도 나는 태성식품의 회장이었어. 오늘 200년장독 회장. 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우리 회사 상표권이라도 비싼 값에 팔아넘겨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거 아니냐? 오늘이 우리 모녀 밥줄이 달린 마지막 기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걸복걸할 준비나 해. 최 여사는 도끼를 품고 중얼거렸지만
덜덜 떨리는 그녀의 두 손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간신히 본사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의 웅장함에 두 사람은 기가 죽어 제대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냄새나는 두 모녀를 불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태성식품의 전 대표 자격으로 채권단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는 말에 마지못해 최상층 회의실로 향하는 출입증을 내주었습니다. 백년장독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거대한 흑단나무 테이블 주변에는 태성식품에 돈을 물려받지 못한 수십 명의 채권자들과 은행장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최 여사와 신우이가 회의실 문을 열고 쭈뼛거리며 들어서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기꾼년들, 내 돈 내놔라, 멀쩡한 회사를 말아먹고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나타나. 채권자 중 한 명이 격분하여 서류철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신우이는 겁에 질려 최 여사의 등 뒤로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최 여사는 수모를 견디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속으로는 이 작것들이 감히 나를 모욕한다고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비련의 여주인공 행세를 하며 동정을 구했죠. 여러분 제발 진정들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백년장독의 훌륭하신 회장님을 뵙고 우리 태성식품의 남은 유통망과 핵심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빚을 갚을 길을 열어보고자 온 것입니다. 제발 회장님이 오실 때까지만 소란을 거두어 주십시오. 최 여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변명을 늘어놓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정장 차림의 수행 비서진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죠. 모두의 숨죽인 시선이 열린 문틈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각또각하는 날카롭고도 일정한 구두 발소리와 함께 백년장독의 절대 권력자 회장 지연이 그 서늘하고도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짙은 남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굽이 높은 스틸레토 힐을 신은 지연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무자비한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아래로 빛나는 차갑고 매서운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압도해버렸죠. 지연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상석인 회장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채권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직 최 여사와 신우이만이 눈앞에 나타난 회장의 실루엣을 보며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저 젊고 아름다운 회장이 대체 누구인지 최 여사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도무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연은 회장석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는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테이블 저 끝에 초라하게 서 있는 최 여사와 신우이의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뼈 시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12년이라는 피를 토하는 인내의 세월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찬란하고도 잔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회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의자를 박차고 나와 지연의 발밑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이미 길바닥에 버린 지 오래였죠. 신우이 역시 엄마를 따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백년장독의 위대하신 회장님, 부디 이 늙고 불쌍한 늙은이를 한 번만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저희 태성식품이 비록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무너졌지만 한때는 업계를 호령하던 뼈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의 밀린 어음을 조금만 연장해 주시고 자금을 융통해 주신다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 모녀를 이 지옥 같은 길바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최 여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지연의 반짝이는 구두코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그 처절하고 비굴한 애원 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메아리쳤죠. 지연은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늙은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 전 한겨울 눈보라가 치던 그 끔찍한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맨발로 철대문을 두드리며 내 새끼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자신을 향해 근본 없는 년이라며 침을 뱉고 매몰차게 돌아서던 저 악독한 노인네의 얼굴이 지연의 망막에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연은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최 여사를 향해 아주 낮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단하신 뼈대 있는 집안의 자존심은 다 어디다 팔아치우고 이렇게 남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남의 피눈물로 세운 모래성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지요. 지연의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최 여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최 여사의 등줄기를 타고 섬뜩한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친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 회장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덧입혀지긴 했지만 그 맑고 서글펐던 눈매와 앙다문 입술은 틀림없는 그녀였습니다. 12년 전 자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재산을 빼앗고 한겨울 눈밭에 맨발로 내다버렸던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두 눈이 터질 듯이 커졌고 쩍 벌어진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 엎드려 있던 신우이 역시 지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너는 지연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년은 분명 10년 전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어야 할. 최 여사는 짐승의 쇳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극도의 충격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죠. 지연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최 여사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구두 발소리는 사형수의 심장을 때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최 여사의 코앞에 멈춰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제가 12년 전 그 지옥 같은 눈 구덩이 속에서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내 남편의 목숨값을 가로채고 내 아들 하준이를 찢어 발겨 빼앗아간 그날 밤 나는 독을 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연의 벼락 같은 일갈에 회의실 안의 채권자들은 숨을 죽인 채 경악스러운 얼굴로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태성식품의 양도 계약서와 가압류,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최 여사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흩뿌렸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 조각이 눈보라처럼 두 모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죠. 당신들이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써재낀 빚더미들, 그리고 당신들의 숨통을 조이고 집을 빼앗고 결국 이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백년장독의 회장. 지연 말입니다. 내 남편의 억울한 피눈물로 세운 그 더러운 회사 이제 내가 산산조각 내서 흔적도 없이 밟아버릴 겁니다. 최 여사는 쏟아지는 서류들을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까지 근본 없는 년이 어떻게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된단 말이냐. 내 아들의 회사야. 내 아들의 돈이라고 돌려줘. 당장 돌려줘. 발악하며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달려드는 최 여사를 경호원들이 무자비하게 낚아채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며 구석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죠. 지연은 바닥에 깔려 짐승처럼 헐떡이는 시어머니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의 회사와 재산은 이미 내 손으로 다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은 평생 갚지도 못할 수백억의 빚더미를 안고 평생을 감옥과 길거리를 전전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게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굶주린 늑대처럼 흉폭하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의 멱살을 쥐어잡고 끌어올리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하준이 어디에 숨겼어? 당장 말해. 1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내 아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쳤다면 당신들 모녀의 뼈를 갈아서 장독대에 뿌려버릴 테니 당장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입을 열란 말이야. 지연의 찢어질 듯한 절규가 거대한 회의실의 유리창을 진동시켰습니다. 모든 권력과 돈을 쥐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무소불위의 회장이었지만 아들을 찾는 그 순간만큼은 짐승에게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처절한 피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최 여사는 목을 조르는 지연의 억센 힘의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두 눈을 까디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충격적인 대답을 내뱉으려 하고 있었죠. 지연의 가녀리지만 분노로 끓어오르는 두 손이 시어머니 최 여사의 멱살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짓눌린 채 최 여사는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두 눈을 까뒤집었죠.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며느리를 내쫓으며 지었던 그 악독하고 오만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늙고 추악한 노파의 비굴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해. 당장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당신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내 아들 내 피 같은 하준이 어디에 버렸어. 지연의 찢어질 듯한 절규가 거대한 회의실의 유리창을 진동시켰습니다. 모든 권력과 돈을 쥐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무소불위의 회장이었지만 아들을 찾는 그 순간만큼은 짐승에게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처절한 피눈물 그 자체였죠. 최 여사는 목을 조르는 지연의 억센 힘에 숨이 넘어가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달싹였습니다. 살 살려다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하준이는 천안 외곽에 있는 낡은 보육원에 있어. 내가 떠나고 애가 밤낮으로 하도 울며 엄마만 찾길래 시끄러워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산 상속 서류에 도장만 찍게 하고 곧바로 보육원 앞에 버리고 왔어. 내가 죽일년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그 끔찍한 진실이 최 여사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은 경악에 찬 탄식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남편의 목숨값으로 수백억을 쥐고 매일같이 명품을 휘두르며 호의호식했던 인간들이 정작 핏줄인 내 아들은 고아원에 내다버렸다는 사실에 지연의 이성은 완벽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내며 최 여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여사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옆에서 덜덜 떨고 있던 신우이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죠. 신우이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새언니 아니 회장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요. 전 조카를 버릴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엄마가 재산 다 차지하려고 애까지 갖다 버린 악마예요. 절 용서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서로를 물어뜯는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연은 구겨진 정장 재킷을 매만지며 뒤에 서 있는 비서실장과 경호팀장에게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두 쓰레기들을 당장 경찰에 넘기세요. 아동 유기와 학대 공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사기까지 우리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 만드십시오. 단 하루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짐승처럼 썩어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지연의 차가운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경호원들이 최 여사와 신우이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잡아 끌었습니다. 살려달라며 발악하는 두 모녀를 향해 그동안 돈을 떼이고 피눈물을 흘렸던 채권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태성식품 안주인들의 가장 비참하고도 처절한 최후였죠. 하지만 지연은 그들의 몰락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12년 동안 고아원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었을 아들 하준이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의실을 뛰쳐나와 곧바로 건물 옥상에 대기 중인 자신의 전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기체가 서울의 하늘을 갈라 천안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올랐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아, 내 새끼 엄마가 간다. 엄마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을까. 우리 아들. 지연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도간에 갇혀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어린 아들이 남의 손에 맡겨져 온갖 핍박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수백억의 재산도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모두 부질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헬기가 천안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착륙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경호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해망 보육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 기슭에 자리 잡은 보육원은 한눈에 보기에도 낡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녹슨 철대문과 금이 간 시멘트 외벽, 그리고 마당 구석에 방치된 고물들이 이 보육원의 열악한 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지연을 태운 최고급 세단이 마당에 멈춰서자 마당에서 놀고 있던 꾀재재한 얼굴의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이힐에 굽이 거친 흙바닥에 푹푹 파였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최하준, 우리 하준이 어디 있니? 엄마가 왔어. 원장실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온 보육원 원장이
수십 명의 경호원과 지연의 압도적인 모습에 기가 눌려 벌벌 떨며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최하준이라는 아이 어디 있습니까? 12년 전에 이 보육원 앞에 버려진 제 아들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지연이 원장의 옷깃을 붙잡고 피를 토하듯 애원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요, 하준이는 지금 뒷산에 땔감을 구하러 갔습니다. 워낙에 말수가 없고 묵묵한 아이라 보육원. 구준일은 도맡아 하는 착한 녀석인데 회장님 아드님이셨다니요. 뒷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연은 경호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험한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의 맞춤 정장이 찢어지고 가시에 찔려 스타킹에 피가 맺혔지만 지연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허겁지겁 오르던 지연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저만치 앞 앙상한 겨울나무들 사이로 한 소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낡고 소매가 다해진 커다란 점퍼를 입고 묵묵히 도끼질을 하며 장작을 패고 있었죠. 깡마르긴 했지만 훤칠하게 자란 키와 다부진 어깨는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민우의 젊은 시절 뒷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격렬한 박동 속에서 지연의 핏기 없는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준아.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날아갈 듯 작고 떨렸지만 도끼질을 하던 소년의 등은 번개를 맞은 듯 흠칫 굳어버렸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거친 뺨과 깊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죽은 남편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은 이목구비. 17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난 지연의 아들 하준이가 맞았습니다. 하준은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한 눈으로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하지만 상처투성이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수수한 옷차림에 다정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압도적이어서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12년의 세월도 끊어내지 못한 핏줄의 강렬한 끌림이 소년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준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의 펜던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연의 목에 걸려있는 남편이 남겨준 목걸이와 정확히 짝을 이루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찢어진 맨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지연은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하준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준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 수백 번 수천 번 꿈속에서 찾아 헤매던 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보육원 형들에게 매를 맞을 때도 배가 고파. 잠 못 이룰 때도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쥐고 버텨왔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터져나왔습니다. 하준은 지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맞지? 나 안 버린 거지. 나 데리러 온 거지.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하준이 지연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의 굵어진 뼈마디와 넓어진 등을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두 모자에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겨울 산의 정막을 깨고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거칠어진 두 뺨을 어루만지고 이마와 눈가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지난 12년의 공백을 미친 듯이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마나 추웠어.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엄마가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 이제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자. 산길을 따라 뒤늦게 올라온 경호원들과 비서진들도 그 애절하고 처절한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며 몰래 눈시울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폭설을 견뎌내며 도간에 갇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던 지연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얼어붙은 산길을 녹이며 12년 만에 서로의 체온을 아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따뜻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딘 시간장처럼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굳건한 가족의 사랑이 완성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천안의 외진 보육원 뒷산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던 모자의 눈물은 지난 12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한과 슬픔을 모두 녹여내고도 남을 만큼 뜨겁고 깊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아들 하준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죠. 하준 역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겨울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복수국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을 맺고 있었죠. 시어머니 최 여사와 신우이는 아동유기와 횡령, 사기 등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깔린 채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최 여사는 이제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눈물로 삼키며 매일 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매일같이 환청과 악몽에 시달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죠.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의 늪으로 깊숙이 끌어당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지연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준을 데리고 가장 먼저 서울의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곽 할머니는 다행히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여 병상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병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정장 차림의 지연의 손을 꼭 잡은 훤칠한 소년이 들어서자 곽 할머니의 두 눈은 화들짝 놀라 커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준의 등을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하준아, 인사드려 엄마를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우리들의 진짜 어머니셔. 하준은 쭈뼛거리면서도 할머니의 침대 앞으로 다가가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은혜 갚으며 모시겠습니다. 하준이 애때지만 다부진 목소리에 곽 할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두 팔을 벌려 하준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새끼야. 애미 없이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노 장하다. 참으로 장에 내 딸년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었는데 내가 어찌 안 예뻐할 수가 있겠어.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맛있는 장 잔뜩 담가서 우리 똥강아지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 할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하준의 등을 토닥이자 하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2년 전 눈보라 속에서 맺어진 그 지독하고도 숭고한 인연은
이제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도 끈끈하고 진한 진짜 가족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연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봄 충청도의 산골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곽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장독대, 일대의 땅을 모두 매입하여 거대한 전통 발효 문화재단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악덕 용역 깡패들의 포크레인에 무참히 부서졌던 마당은 수천 개의 새로운 옹기 항아리들로 빼곡히 채워졌고 그 한가운데에는 곽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죠. 주변에는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이나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기숙하며 전통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최신식 교육시설과 아늑한 생활관이 들어섰습니다. 지연이 하준이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거두어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고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백년장독 재단이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장독대를 부드럽게 쓰다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마련된 커다란 평상 위로 구수한 밤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곽 할머니가 묵은 된장을 듬뿍 풀어 끓여낸 바지락. 된장찌개와 지연이 100년 시간장으로 깊은 맛을 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갈비찜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말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을 하나 주니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담긴 그릇을 양손에 들고 밝은 표정으로 평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시절에 그늘지고 주눅 들었던 소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백년장독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 후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주는 지연과 곽 할머니 앞에 밥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식사하세요. 오늘 밥은 제가 장작불 지펴서 가마솥에 직접 지은 거예요. 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다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해준 밥이라 그런지 꿀맛이 따로 없네. 어서 앉아라. 고기 식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곽 할머니가 큼지막한 갈비찜 한 덩어리를 집어 하준의 밥그릇 위에 척 올려주자 지연은 찌개 국물을 떠서 할머니의 앞접시에 덜어드렸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오순도순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준이 입안 가득 밥과 고기를 우물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우자 지연과 할머니의 입가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 간장 맛은 도무지 흉내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빨리 엄마랑 할머니한테 비법 전수받아서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준의 너스레에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하준아, 장이라는 건 억지로 재촉한다고 맛이 드는 게 아니란다. 뜨거운 뙤약볕도 견뎌야 하고 시린 눈보라도 맞아야 해.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썩어가는 고통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진짜 깊은 맛이 우러나는 법이지. 우리 세 사람의 인생처럼 말이야. 지연의 말에 곽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100년을 버틴 저 시간장처럼 뼈를 깎는 인내와 지독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배기가 되는 거요. 내 애미가 그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고 이렇게 우뚝 선 것을 보아라. 너도 평생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단단한 독 하나를 품고 살아야 한다. 내 할머니 명심할게요. 엄마랑 할머니가 지켜온 이 귀한 맛제가 꼭 이어갈게요. 하준의 씩씩한 대답이 맑은 봄하늘로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평상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수천 개의 항아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시댁에서 맨발로 쫓겨나 차가운 눈밭에 쓰러져 죽어가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아득한 전설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피눈물이 도간에서 시커멓게 발효되던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지독했던 인내의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찬란한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연은 다시 시선을 돌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준과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이자 진정한 어머니인 곽 할머니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 향기와 어우러진 깊고 묵직한 간장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모진 시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끌어안은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매서운 겨울의 눈보라는 없을 것입니다. 100년 된 시간장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한 사랑의 맛을 내며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장독대 위로 황금빛 가루를 뿌려주듯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며 길고 길었던 100년의 정성과 위대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